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시장과 시간이 검증한 투자의 원칙. 존 복을 지음, 이은주 옮김, 비즈니스 맵에서 펴낸 책입니다. 이기는 게임을 지는 게임으로 만들지 마라. 성공 투자의 열쇠는 다름 아닌 상식에서 찾아야 한다. 오마하의 현인이라 추앙받는 워렌 버핏이 언급했듯이 상식에 기반을 둔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 말만 생각하면 단순하지만 생각만큼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단순 셈법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과거 자료로도 검증이 된 아주 확실한 성공 투자 전략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저렴한 비용으로 국내 상장 기업의 주식 전부를 고루 보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들 기업이 만들어낸 수익 거의 전부를 배당금과 기업의 실적 증가라는 형태로 투자자가 오롯이 취할 수 있다. 이 전략을 실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외로 정말 간단하다. 시장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펀드를 산 다음에 이것을 되도록 오래 보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펀드를 인덱스 펀드라고 한다. 인덱스 펀드는 간단히 말해 미국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많은 달걀을 끌어모아 담은 바구니라고 보면 된다. 전통적인 인덱스 펀드는 여기저기 띄엄띄엄 고른 달걀 몇 개가 담긴 바구니가 아니라 주식시장 전체가 통째로 담긴 바구니에 해당한다. 이렇게 전 종목을 다 담아놓으면 개별 주식 종목을 고르는 데 따르는 위험, 특정 부문을 표적으로 삼는 데 따른 위험, 펀드 매니저 선택에 따른 위험 등 투자와 관련한 다양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이 제거되고 나면 관리해야 할 위험이 이제 시장 위험 하나만 남게 된다. 물론 시장 위험이 절대로 만만히 볼 만한 작은 위험이 아니기는 하지만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단기적 투자 성과에서 오는 짜릿한 흥분감은 없지만 대신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수익이 이 아쉬움을 충분히 메워주고도 남는다. DIF는 단기 보유가 아니라 평생 보유를 전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다. 이 책은 인덱스 펀드만 열심히 설명하는 그런 책은 아니다. 투자에 관한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책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책은 장기적 투자가 단기적 투기보다 훨씬 나은 성과를 올리는 이유, 다각화의 가치, 투자 비용의 중요성, 투자에서 평균으로의 회복 원칙을 무시한 채 펀드의 과거 성과에만 매달리는 접근법의 위험성, 금융시장의 작동 기제 등을 다룬다. 금융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면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에서 투자자의 정당한 목을 투자자가 확실히 챙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투자 방식은 인덱스 펀드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수익, 투자자의 정당한 몫이 복리의 기적과 만난 덕분에 투자자는 장시간에 걸쳐 엄청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통적 인덱스 펀드 TIF이다. TIF는 2017년 초 현재 시가총액 26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주식시장의 전 종목을 포괄하는 고도로 다각화된 펀드이다. 그리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용되고 투자 자문 보수가 없으며 포트폴리오 회전율이 낮고 세금 효율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DIF는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를 따라가는 최초의 펀드로서 간단히 말해 미국이라는 주식회사를 보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모든 주식을 시가총액 비율에 따라 매수한 다음에 이를 영원히 보유하는 전략을 핵심으로 한다. 기업이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이 복리로 불어날 때의 위력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라. 우리가 투자한 기업의 주식이 연 7%의 수익을 낸다고 가정하자. 10년이면 1달러가 2달러로 불어난다.
20년이면 4달러가 되고 30년이면 7.5달러가 된다. 또 40년이면 15달러로 불어나고 50년이면 무려 30달러가 된다. 복리의 마법은 가히 기적에 가깝다. 간단히 말해 자본주의가 기업의 성장과 생산성, 풍부한 자원, 혁신 등을 통해 부를 창출하면 기업의 소유자는 모두가 이득을 보는 이른바 포지티브 썸 게임에 참여하는 구조다. 요컨대 장기적 주식 투자야말로 이기는 게임이다. 기업이 올린 수익은 결국 주식시장의 수익이 된다. 과거 이 시장 수익 가운데 투자자의 몫은 얼마나 됐는지는 정확히 잘 모른다. 그러나 연구 결과를 보면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의 연평균 수익률은 시장 수익률을 약 2%포인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년 동안 S&P 500 지수가 올린 연평균 수익률이 9.1%였으므로 개별 주식 투자자의 연간 수익률은 7%대라는 의미가 된다. 결론적으로 말해 전체 투자자 집단은 시장 수익의 약 4분의 3밖에 취하지 못했다. 즉, 전체 시장 파이 가운데 전체 투자자의 몫은 4분의 3에 불과했다. 7장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래도 뮤추얼 펀드 투자자에 비하면 이 정도는 양반이었다. 투자자의 몫이 이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 단순 산수의 철칙을 생각해보라. 이 철칙이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이 거대한 시장 게임을 지배한다. 주식시장의 수익은 한 집단으로서의 전체 투자자가 벌어들이는 수익이라 할 수 있다. 한 집단으로서의 투자자 전체가 주식시장의 수익을 만들어낸다. 요컨대 투자자 집단 전체가 이른바 평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자 가운데 평균 이상의 수익을 올리면 다른 투자자는 딱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된다. 투자에 따른 비용을 공제하지 않는 채로 시장을 이겨보겠다고 나서는 것은 한마디로 제로섬 게임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른 투자자보다 나은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누군가 수익을 올리면 다른 누군가는 손실을 보게 돼 있다. 다들 남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이 살벌한 게임에서 확실하게 승자가 될 수 있는 쪽은 매매에 열을 올리는 금융계 사람들 뿐이다. 최근에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다. 월가는 투자금 수조 달러를 운용하면서 엄청난 보수를 받아 챙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수익을 올리며 배를 두둑히 불리는 쪽은 고객이 아니라 이들 월가 사람들일 것이다. 카지노에서 항상 이기는 쪽은 손님이 아니라 카지노 주인이다. 경마에서도 항상 이기는 것은 경마장 측이다. 파워볼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기는 쪽은 해당 복권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주 당국이다. 그리고 투자 게임에서는 금융계의 딜러가 항상 승자가 된다. 투자와 관련한 비용을 공제한 후 시장을 이기겠다고 덤비는 투자 게임은 한마디로 지는 게임이다. 성공 투자란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 가운데 월가가 가져가는 수익을 최소화하고 일반 투자자가 가져가는 몫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식 매매를 최소화할수록 시장 수익 가운데 정당한 자산의 몫을 챙길 가능성이 더 커진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강세장이었던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전체 투자자의 5분의 1이 매매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이들의 월간 포트폴리오 회전율이 21%를 넘었다고 한다. 강세장일 때 이들은 연 17.9%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나 여기서 매매 비용을 차지하는 비율이 6.5%였다. 따라서 순이익률은 연간 11.4%였고 이는 전체 시장 수익의 3분의 2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자신들의 능력을 과신하기는 일반 주식 투자자나 뮤추얼 펀드 투자자나 매한가지였다. 이들은 펀드 매니저가 최근에 올린 뛰어난 성과를 기준으로 펀드를 선택한다.
또 좋은 펀드를 고르겠다며 자문가를 고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문가 고용은 그다지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한다. 수많은 펀드 투자자가 비용의 무게를 간과하고 비용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을 초래하는지 알지 못한 채 비싼 판매 수수료와 과도한 펀드 보수를 지급한다. 또 높은 포트폴리오 회전율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까지 떠안은 투자자가 많다. 펀드 투자자는 항상 자신들이 우수한 펀드 매니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다. 반대로 일단 투자를 해놓고는 바로 게임장에서 나와 불필요한 비용은 단 한 푼도 쓰지 않는 투자자는 성공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진다. 왜일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투자자가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있으면 해당 기업들이 알아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한 다음에 그 수익을 배당금 형태로 투자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재투자를 통해 또 미래 성장을 도모하기 때문이다. 투자자는 이들 기업에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모습을 느긋이 기다리며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물론 망하는 기업도 무수히 많다. 결함이 있는 아이디어, 융통성이 결여된 전략, 부실한 경영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기업은 경쟁적 자본주의의 기본 특성이라 할 창조적 파괴의 희생양이 돼 결국 다른 기업의 먹잇감이 되고야 만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기업은 장기적인 경제 성장 기조 속에 더불어 성장해왔다. 이 책에서 나는 금융시장 딜러의 배만 불려주는 일을 이제라도 그만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것이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 10년 동안 이 사람들은 투자자로부터 매년 5,650억 달러나 되는 돈을 긁어 모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을 피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도 알려줄 것이다. S&P 500 인덱스 펀드 혹은 전체 주식시장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된다. 펀드는 샀으면 계속 얼쩡대며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즉시 카지노 시장에 나와라. 그리고 그 시장 포트폴리오를 영원히 보유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전통적 인덱스 펀드의 작동 기제이다. 이 투자 원칙은 단순할 뿐만 아니라 고상하기까지 하다. 게다가 이 원칙에 기반이 되는 셈법은 반박의 여지 없이 명백하다. 그러나 실천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 투자자가 기존의 금융시장 체계를 아무 고민 없이 수용하는 한, 비용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식을 사고 파는 데서 오는 짜릿한 흥분을 즐기는 한,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한, 이러한 투자 원칙은 우리의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이 작은 책자가 전하는 간절한 메시지를 허투루 흘려보내지 말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도 아마 이 인덱스 펀드 혁명 대열에 합류해 더 경제적이고 더 효율적이고 더 정직한 방법에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더 생산적인 이 새로운 방식에 눈을 돌리고 싶어질 것이다. 책 한 권으로 투자 혁명의 불꽃을 피워 올릴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너무 과한 욕심일지 모르겠다. 당시의 일반 통념과는 다른 새로운 생각은 늘 세간의 의심과 경멸, 더 나아가 두려움과 맞닥뜨려 하는 운명을 맞는다. 240년 전인 1776년에 토머스 페인이 상식이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발표하면서 미국 독립혁명을 촉발하는데 한몫을 했던 때가 그 좋은 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나는 내가 주장하는 이 단순한 사실과 분명한 논거, 그리고 상식이 앞으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보편적 상식으로 자리매김하리라 믿는다. 인덱스 혁명은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더 효율적이고 더 새로운 투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혹자는 내가 1974년에 뱅가드를 창업했고 1975년에는 세계 최초로 인덱스 뮤추얼 펀드를 고안한 사람이니까 사람들에게 내 주장을 설파하는 것이
내게 이득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한다. 금전적 이득에 국한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득을 본다는 말이 크게 틀린 것도 아니다. 그러나 특별히 내가 금전적 이득을 보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이것으로 나는 땡전 한 푼 벌지 못한다. 그보다는 뮤추얼 펀드의 소유 구조와 인덱스 펀드 전략 등 수십 년 전 뱅가드 설립 초석이 된 이 두 가지 요소가 장기적으로 여러분에게 금전적 이득을 보장해 주리라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내 생각을 들려주고 싶은 것이다. 초창기에는 인덱스 펀드 개념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 혼자뿐이었다. 그러나 내 말을 귀담아 들어주고 내 의견을 지지해준 몇몇 업계 전문가들이 있어 용기를 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묵묵히 매진할 수 있었다. 대다수가 외면하는 주장에 귀 기울여준 이들의 현명함과 사려 깊음에 나 또한 깊은 존경을 표하고 싶을 정도다. 그런데 요즘은 가장 현명한 투자자 그리고 가장 성공적인 투자자 가운데 인덱스 펀드 개념을 지지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학계에서도 이것이 거의 보편적 개념으로 자리 잡은 상태다. 홀로 외로이 목소리를 높이던 때를 생각하면 격세의 지감이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무조건 내 말만 믿지는 마라. 그보다는 투자에 관한 진실을 추구하는 일 외에 다른 속셈이 없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내 생각과 다르지 않는 다른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각 장이 끝날 때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고견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더딘 변화 속도 때문에 투자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 제동이 걸려서는 안 된다. 비싼 대가를 치러가며 바보 노름에 동참할 필요는 없다. 시장을 이기려고 괜한 허팀을 쓰는 일은 이제 그만하라. 그런 지능 게임은 삼가고 대신에 모든 기업의 주식을 골고루 소유하는 이른바 이기는 게임을 선택하라. 그러면 그 다음 일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일단 자신의 상식을 기준으로 삼고 시장 시스템을 이해하고 과도한 비용을 줄여라. 이렇게 단순한 작업이 그 출발점이다. 그러면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주식과 채권 시장에 반영될 것이고 주식의 형태로 기업을 소유한 투자자는 각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에서 정당한 자신의 몫을 챙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이해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상식의 범주에 속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제1장 우화, 고트락스 가문. 가장 기본적 형태의 인덱스 펀드는 미국 주식시장의 거의 모든 주식을 사서 영원히 보유하는 펀드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의 투자를 고려하기 전에 우선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고트락스 가문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 워렌 버핏이 2005년도 연차 보고서에서 했던 이야기를 내 나름대로 해석한 우화이다. 이 이야기는 거대하고 복잡한 현 금융시장의 비생산적이며 부조리한 실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옛날 옛적에 고트락스라는 성을 쓰는 부유한 일가가 있었는데 이들은 수대에 걸쳐 번창했다. 그들은 형제와 자매, 삼촌과 이모, 고모, 사촌이 수천 명이나 되는 거대한 가문을 이뤘고 미국 내 주식을 전부 소유하며 남부럽지 않은 재력을 과시했다. 고트락스 가문은 주식의 형태로 소유한 수천 개의 기업이 매년 지급하는 배당금과 기업이 이뤄낸 수익과 성장을 통해 막대한 규모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 고트락스 가문 사람들은 크게 앞서거나 뒤처지는 일 없이 모두 똑같이 부자가 됐고 화목하게 잘 지냈다. 이들이 투자한 자산은 수십 년 동안 복리로 불어나면서 일가가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됐다. 말하자면 고트락스 가문은 이기는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 후 사기꾼처럼 연변이 뛰어난 헬퍼 몇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고는 가족 중에서도
머리 좀 돌아가는 사촌 몇 명에게 접근해 다른 친척보다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겠다며 이들을 꼬드겼다. 헬퍼는 이들을 구슬려 친척에게 일부 주식을 팔고 또 일부 주식은 사들이라고 했다. 이때 헬퍼는 중개인 노릇을 하며 거래를 성사시키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이렇게 해서 일가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주식의 소유권이 돌아가며 바뀌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가문의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기 시작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투자 수익 일부를 헬퍼가 가져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처음에는 매년 지급하는 배당금, 그리고 재투자를 통한 수익 증가의 형태로 미국 기업들이 구워내는 거대한 파이를 고트락스 가문이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 파이마저 그 일부를 헬퍼가 먹어치우기 시작하면서 가문이 가져갈 수익이 점점 줄어들었다. 설상가상으로 전에는 배당 수익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매매 차익에 부과되는 자본 이득세까지 물게 생겼다. 가족 간의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본 이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면서 가문의 총 자산은 더 줄어들었다. 머리 좀 돌아가는 사촌들도 이제는 자신들의 전략이 실제로는 가문의 자산 증가 속도를 늦추는 역할만 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이는 주식을 잘못 골라서 벌어진 결과라고 생각했지 문제의 이면을 들여다보지 못했다. 이번에는 주식 종목 선택 전문가를 고용해 종목을 제대로 고르기로 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주식을 고르기 위해 종목 선택 전문가를 고용했다. 결과적으로 헬퍼가 더 늘어난 셈이었다.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했다. 1년이 지나 가문의 자산을 평가해 보니 전보다 파이가 훨씬 더 줄어 있었다. 가뜩이나 심각한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 자산관리자들은 자신들의 몫을 더 챙기려는 욕심에 가족 간의 주식 거래를 하나라도 더 성사시키려 혈안이 돼 있었다. 결과적으로 맨 처음 등장했던 헬퍼 군단에게 지급해야 할 중개 수수료가 더욱 늘어났을 뿐 아니라 세금 부담도 늘어났다. 처음에는 배당금과 수익 성장 파일을 일가가 온전히 차지했었는데 이제는 그 몫이 더욱 줄어들었다. 상황이 이러하자 머리 좀 쓰려 했던 그 사촌들이 이렇게 말했다. 일단 우리는 주식 종목 선택에도 실패했지. 그래서 전문가를 고용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전문가를 선택했는데 실패한 것 같아. 아, 이제는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두 번의 실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들은 헬퍼를 더 고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또 한 번 악수를 두고 말았다. 최고의 투자 자문가와 재무 설계사까지 곁에 두고 세상의 종목을 골라줄 훌륭한 자산 관리자를 어떻게 하면 찾아낼 수 있는지에 관한 조언을 들으려 했다. 이들 자문단은 당연히 자신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새로 온 헬퍼 군단이 그 사촌들에게 말했다. 우리한테 보수만 주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겁니다. 결국 비용만 더 추가됐고 가문의 자산은 다시 줄어들었다. 정신이 번쩍 든 고트락스 가문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몇몇 사람이 다른 가족보다 돈을 더 벌겠다고 꼼수를 벌이면서 그러면서 시작된 이 사태의 진상을 조사하기에 이르렀다. 사람들이 물었다. 처음에는 배당금과 주가 수익으로 구성된 파이 전부가 우리 몫이었는데 지금은 그 몫이 어떻게 60%로 줄어들 수가 있죠? 가문에서 가장 현명한 나이 든 삼촌이 조용히 나섰다. 헬퍼한테 지급하는 보수, 그리고 불필요하게 나가는 세금이 전부 우리 파이를 갉아먹고 있는 거라네. 그러니 원점으로 돌아가세. 그것도 지금 당장 말이야. 중개인을 모두 해고하고 자산 관리자도 전부 해고해야 하네. 또 투자 자문가라는 것들도 싹 다 몰아내야지. 그러면 매년 주식회사 미국이 구워내는 파이를 우리 가문이 다시 통째로 차지할 수 있어.
사람들은 이 지혜로운 노인의 충고에 따라 애초에 이 가문이 취했던 다소 수동적인 그러나 매우 생산적인 전략, 즉 주식회사 미국의 주식 전부를 사서 이를 영원히 보유하는 전략으로 되돌아갔다. 이것이 바로 인덱스 전략의 핵심이기도 하다. 워렌 버핏은 이 이야기의 교훈을 아이작 뉴턴의 운동 법칙에 빗댔다. 즉, 세 가지 운동 법칙에 한 가지를 더 보태 제4의 운동 법칙이라는 형태로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투자 세계에서는 운동이 증가할수록 수익은 감소한다. 이 우화는 투자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 간에 존재하는 이익 상충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투자 업계 종사자가 돈을 버는 방법은 자신의 고객인 투자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가만히 있지 말고 계속 뭔가를 하라. 투자자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이와는 정반대 조언에 따르는 것이다. 자꾸 뭔가를 하려 하지 말고 원래 자리를 지키며 가만히 있어라. 이것이 시장을 이기려고 덤비면서 지는 게임에 참여하는 것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고객의 이익에 정면으로 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결국 고객이 현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따라서 변화가 생기고 이러한 변화가 현 금융 시스템의 혁명적 변화를 주도하게 된다. 고트락스 가문의 우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이다. 성공 투자의 열쇠는 전국의 기업, 더 나아가 전 세계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여기서 발행하는 배당금과 수익 성장분을 꾸준히 챙기는 것이다. 매매 빈도가 높을수록 중개 수수료와 세금의 형태로 나가는 비용이 늘어나고 기업 소유자로서 주식 투자자가 얻는 수익은 줄어든다. 투자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이 적을수록 걷어들이는 수익은 증가한다. 따라서 현명한 투자자라면 빈번한 매매 활동을 상감하고 그로써 중개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이 벌어들이는 장기적 수익을 온전히 자신의 몫으로 취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상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덱스 투자의 본질이며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